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특징주 중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실적과 ADR, 여기에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이슈까지 붙으면서 단숨에 장막판 이 스퍼트를 보여줬죠. 이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등의 시세 분출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살펴볼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뉴욕장부터 확인하시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의 흐름 먼저 리뷰를 해보시죠. 3대 지수 FOMC를 앞둔 경계감 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의 강세였는데 상승을 중단하고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 6,85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가 마무리됐죠. 사실 FOMC 회의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그 결과가 전해지게 됩니다.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는 시장의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11월 말에 3%대 후반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꾸준히 오름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들이 간밤에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주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해하는 부분은 내년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억제 효과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새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이후의 통화정책 경로가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적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의 강세가 증시의 상방을 캐핑하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연은이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둘 다 3%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땠는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M7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저희 투자뉴스 7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에드 야데니가 이제는 M7의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야 될 때다. 15년 만에 스트래티지를 좀 바꾸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다른 S&P 500 기업들도 이제는 AI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그 효과 덕분에 생산성과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7 빅테크주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커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그동안은 IT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도적인 비중 우위를 가져갔더라면 이제는 이쪽을 좀 줄이고 그 대신 금융과 산업, 헬스케어 등 생산성이 가장 높게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M7 지수 그리고 그에 반해서 S&P 500 지수가 어떻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가 보니까 M7 지수는 600%대나 2019년 말 이후로 폭등을 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S&P 500 지수는 113%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격차의 흐름이 앞으로는 쭉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테이크어웨이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전해지다 보니까 장중에 M7 지수들은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속보를 통해 지금 막 전달이 되고 있죠. 시진핑 주석에게 H200 칩 수출 허용할 거다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시 주석은 긍정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번 거래에서는 블랙웰 그리고 곧 출시될 루빈 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2% 급등 중에 있는데 AMD 그리고 장중에는 급락을 했던 인텔까지도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AMD와 인텔 등 다른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부 사항을 조정 중에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다른 반도체 회사들 역시도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조금 더 오픈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3사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 중에 있다는 점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장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특히나 마이크론의 4% 급등이 오늘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많은 월가 IB들이 점점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간밤에는 서스케하나와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각각 270 그리고 300달러까지 높여 잡았는가 하면 UBS 측에서는 매수 의견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론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도 2.8%의 급등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구글 TPU 밸류체인 종목으로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전해진 호재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자사의 맞춤형 칩 설계를 위해서 이 브로드컴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던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7% 급락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가장 큰 이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두고 있었고 이 MS양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밖에는 TSMC와 AMD의 주가 역시도 이 상무부의 H200 칩 수출 허용 소식을 소화하면서 양호한 표정을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의 플러스로 체킹됩니다. 다만 그 밖의 M7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간밤이었고요.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낙폭을 크게 벌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자동차 애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사람이 로봇과 AI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오버웨이트에서 이제는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중립이나 보유 의견을 뜻하는 거고요. 내려잡았습니다. 특히 지금 선행 PER이 210배에 달하는데 이게 S&P 500 전체 종목들을 통틀어서 팔란티어와 더불어 탑 3에 해당한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알파벳입니다. 주가는 약세를 그렸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신나는 소식이 있었죠. 구글이 직접 자사의 블로그 포스트에 게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글래스를 처음으로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하냐, 사운드를 기준으로 하냐 두 가지 종류가 출시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메타는 이미 출시를 했었고 다만 레이벤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저가형 버전 조금 더 강력하게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스냅이랑 애플 역시도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제 오는 22일입니다. S&P 500 신규 편출입 종목들이 어제 확정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카바나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강력하게 받아가면서 12%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워너브러더스, 앞서 넷플릭스가 인수 제안을 보내왔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인수가를 제시하면서 적대적 인수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끝까지 결과가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서 같은 제안을 이 워너브러더스가 거절을 이미 했던 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인수를 번복하게 된다면 넷플릭스에게는 위약금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사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글 TPO의 대표적인 밸류 체인 종목입니다. 루멘텀 홀딩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영국의 반도체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연정한다. 특히나 광통신 부문에 아주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시스,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먹을 때 혹은 주사를 놓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근손실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손실 없이 이 지방량을 줄여줬다라는 임상일상 이 RNA 주사 치료제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주가는 1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방량이 1g도 없을 것 같은 체린 앵커가 비만약 치료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시장의 분위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돌아가면서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낭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순환매가 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섹터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특정 섹터는 다시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며 바퀴를 돌려 지수 자체의 분위기는 좋다라는 거죠. 코스피 어제 1.3%, 코스닥 0.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의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돌아온 둘째 형님. 좀 쉬었죠. 11월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 10% 밀렸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장 그중에 반절 정도를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에서 로봇으로 그리고 2차 전지로 계속해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회복한다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의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인 2차 전지로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봤었죠. 어제 선택지는 2차 전지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크게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0.3% 상승으로 그마저도 장중에 3% 가까이 올랐던 것을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죠. 일정 부분 섹터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고요. 2차 전지로 수급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추세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틈에 좀 같이 빠진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일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지 않았던 쪽은 원전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좀 오른 것도 있었고요. 정부의 원전보다 신재생을 우선 사용한다라는 기조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BHI,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의 종목들 하락이었죠. 제약바이오와 원전의 하락 기억해 보시고요. 여기서 나온 수급은 2차 전지로 이동한 느낌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 수급을 명확하게 받아갔던 건 어제 정말 놀라웠던 에코프로입니다. 장 초반 한 10시경 이후까지도 10% 상승도 놀라웠는데 그 이후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하가면서 에코프로 21%, 에코프로비엠도 8% 추가적인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함께 지난 10월 그리고 올해 9월 그리고 또다시 이번 12월 배터리 계약을 또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LG 엔솔과 코스닥의 수급 이동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유럽 모델 Y 판매 이슈, 리튬 가격의 상승 이슈, 로봇의 배터리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LG 엔솔 6%의 상승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함께 갔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도 강세였죠. 로봇은 거의 매일 상승하는 특징주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올해 내내요. 자, 로봇 내에서 어제는 그 주인공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순환하며 급등하고 있는 로봇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 사실 더 있겠지만요. 56개 중에 42개가 어제 올랐습니다. 75%가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 관련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어제 관련해서 분류를 좀 하기는 했었죠. SPG와 구동부품의 DIC, 소프트웨어단의 클로봇,
또 현대무벡스,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오토에버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또 우린 PTS까지 어제 현대차와 관련이 좀 깊은 로봇주들의 급등이 도드라졌습니다. SP시스템스도 마찬가지죠. 24%. 링크솔루션, 3D 프린터 업체로서 지난 목요일까지 급등이었다가 금요일 급락을 맞았었는데 그 급락분을 하루 만에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BB테크, 우린 PTS, SPG 모두 다 어제 분류했었던 현대차 로봇 관련 혹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외 뉴스로 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 이슈 이런 것들이 방산 등을 자극했고요. 호텔, 카지노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롯데관광개발, GS P&L 등이 올랐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산뿐 아니라 우주도 올랐는데요. 어제 분위기 파악에서 우주로 이제 소외단의 키워드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 추진설이었죠. 아무래도 HVM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금속을 납품하고 있고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이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HVM 13% 상승이었고요. 스피어 역시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포토레지스트단에서 동진세미캠, 삼양NC캠 올라줬고요. 화장품에서는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모처럼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퀴를 굴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자, 로봇의 버프로 인해서 겹호재를 맞은 2차 전지. 어제 에코프로, BM, LG 엔솔 이렇게 주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전기차 판매 이슈로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은 거의 없죠. 전기차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 첫 시작은 ESS였고요. 데이터 센터 가동하려면 ESS가 필요해라는 것이었죠. 리튬 가격 등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격이 반등하면서 배터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해라는 논리가 또 생겼죠. 전고체에 대한 정부 투자 이슈,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로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생겼던 가운데 이 타이밍에 또 다른 수급 경쟁자인 바이오가 흔들립니다. 알테오젠 등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어제 모처럼 옹기 확산이 있었고 LG 엔솔의 벤츠와의 배터리 계약 소식도 힘을 실어줬죠.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이들 종목 중에서 지금 파란색 글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뭐 크든 작든 간에요.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셀 3사, 장비주, 리튬, 그리고 전해액, 전해질 이런 쪽 종목들 전체적인 상승을 나타냈네요. 기대가 좀 낮은 전기차, 하지만 ESS와 로봇 배터리로 쉬었던 그리고 다시 가고 있는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의 일정들, 이벤트 등이 중요할 텐데요. 바로 내년에 또 CES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CES 2026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AI 로봇, 양자, 자율주행, CES 파운드리에서 AI 양자 쪽 이슈 등이 전해지겠죠. 여기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피지컬 AI 주제 세션에 참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가 영향을 로봇 섹터 내에서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있는 일정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체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긴 했어도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들 혹은 바이오텍의 에로 등을 기다려보면서 관련한 이슈 체크는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1월부터 이제 3월, 6월까지의 일정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로봇 이슈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룹사별 로봇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삼성 관련한 로봇주들, 현대차그룹, LG, SK, 포스코, 두산 관련한 로봇주인데 현대차 그룹 관련한 종목들 이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 체크해 보시죠.
로봇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미국의 테마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밤사이 많이 빠졌죠. 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보류시켰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하락에 투자하는 ETF가 테마 상승 1위였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테마 상승 2위. 그 뒤에 리튬 종목들 있었습니다. 리튬의 시세가 살아있다는 건 테슬라 쪽에 하락하긴 했어도 그래도 2차 전지에 나쁘지 않은 뉴스라는 점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락하게 된 것은 AI와 로봇 관련한 가치가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의 센티 훼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쪽이 엔비디아 상승에 투자하는 ETF 혹은 우주 위성주들, 통신 장비주, 반도체 소재 장비. 그러면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와 우주 단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국내 흐름과 좀 비슷하죠. 반도체와 우주 종목들이 미국에서 좋았다라는 점. 앞서 체리넨커 보여주셨던 특징주로 루멘텀홀딩스, 통신 장비 쪽에서도 미국 내에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계속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좋지 않았던 쪽은 전기차, 모건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종목들은 많이 내렸고요. 산업용 로봇주들 미국 내에서는 하락하기도 했네요.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잘 쉬었습니다, 하이닉스. 정말 가열차게 올랐다가 11월 고점 대비 이렇게 한 10%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어저께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어제 흐름인데요. 후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 나갔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복귀해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컨센 순이익이 60조가 나와요. 컨센 추정치가 2달 사이에 50%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는 목표가 7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리츠에서 목표가 91만 원을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죠. 자, 이번 주 중에 금산분리 완화안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이 금산분리 완화안이라는 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주회사 SK가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SK하이닉스 손자회사가 이 국내 계열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지분 100%를 보유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50%로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남은 50%는 외부의 투자를 유치해서 돌릴 수가 있겠죠.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HBM이 지금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엄청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연간 25조씩 들어간다고 하죠.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금이고요. 만약에 이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외에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 팹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한 비율만큼 웨이퍼를 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서 변동이 심하다라는 리스크를 좀 탈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 없던 얘기는 아닙니다. 2017년도, 2022년도에도 관련한 기대감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이 HBM 등에 대한 필요성과 AI 시대의 논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연속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론됐다라는 점이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세 살짝 볼까요? 57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6%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SK하이닉스를 11월에는 꽤 팔았었는데 이제 다시 담아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대감 살펴보시죠. 자, ADR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미국 외 국가의 기업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편하게 사고 파는 대체 증권인데요. 자, 유럽 시장의 이 증권은
EDR, 글로벌 동시 발행할 경우 GD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이기 때문에 ADR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거나 환전을 할 필요가 없이 미국에서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국내에서도 있죠. SK텔레콤 ADR, KT ADR, 포스코홀딩스 ADR, 뭐 대만의 TSMC ADR 등이 미국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었던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ADR이 만약에 상장될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여러 미국 내 ETF 등에 편입돼서 SK 하이닉스로의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어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주가가 만약 급락하고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땐 미국의 적극적인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타격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을 겁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의 수급적인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고요. 메리츠에서는 11월 11일에 이런 내용을 미리 실었습니다. ADR 발행 등의 적극적인 밸류 개선 의욕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걸 회사 측이 하게 된다면 이러한 돈들이 들어오는 요소가 될 것이고 91만 원의 목표가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밸류를 즉각 초월한다라는 거였죠. 자, 어제 SK 하이닉스가 쉬었다가 모처럼 올라간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세가 더 이어질까요? 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진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삼성전자 역시나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덜 쉬었죠. 그러나 기존의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무튼 체력이 좋은 경우는 막 뛰다가 숨이 차도 조금만 쉬어도 체력이 다시 회복이 되죠. 이렇게 좋은 체력의 반도체 조금 쉬고 다시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노무라에서는 긍정의 시각을 냈어요. 글로벌 메모리 산업, D램, 낸드, HBM의 3중 슈퍼사이클이다. AI 서버와 범용 서버 투자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 HBM4 출하 확대, ESSD 수요가 2배 성장하고 클린룸이 부족해서 증설 제약이 좀 맞물리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네요. 이러면 또 우리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클린룸 관련주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과 마진이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더해졌고요. 여기에 마침 반도체를 자극하는 재료가 더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7.5 규모 지진이 있었는데요. 태평양 연안 지역의 쓰나미 혹은 대지진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주식시장의 참 슬픈 단면이죠. 악재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참 슬픈 일인데 그것을 호재로 해석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씁쓸하긴 한데 이 이와테현에 키옥시아나 라피더스 공장이 있습니다. 타격이나 충격이나 혹은 잠시 가동을 중단한다던가의 일이 생기게 된다면 쇼티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반도체 진영의 가격을 또 밑에서 막아주는 요소일 겁니다. 다만 일본의 물가 우려는 해봐야겠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일본이 안 그래도 BOJ 총재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AI 원룰. AI 분야 선두를 유지하려면 규제를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일 규정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시진핑에게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을 통보했다. 판매 금액의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다라는 엔비디아 수출 허용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반도체에 더 힘을 실을지 봐야겠죠. 일단 뉴욕은 다시 엔비디아 진영
분명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칩을 받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브로드컴 올라줬고요. 자, 마이크론이 요즘 계속 올라갑니다. UBS 등에서도 목표가를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자, 마이크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쁠 것 없는 뉴스고요. 우주 방산 쪽에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페이스 X의 영향일지 아니면 불편해지고 있는 중일 그리고 아직까지 고착화되고 있는 러우 등의 문제일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시세적 측면에서는 우주 방산주들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내렸는데요. FOMC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낮추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 경로를 좀 보수적으로 수정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때문에겠죠. 테슬라 주가 하락했고요. 자, 오픈 AI가 기업용 챗 GPT 메시지 전송량이 8배 급증했다. 이런 소식을 공개하며 반대 진영으로 요즘 여겨지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 단이죠. 알파벳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은 매파적인 인하를 경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욕장의 약보합을 이끌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뭔가 엄청난 우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총 상위 비중이 큰 반도체 종목들은 힘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죠.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중국 수출,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집중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가 ADR 이슈 혹은 규제 완화 이슈,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더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노무라 얘기도 긍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어찌 될까요? 추세 회복을 좀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나 수급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제약바이오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 ABL 등의 추가 애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만약에 알테오젠 등의 추가 애로 소식이 전달된다면 어제 하나증권의 보고서처럼 점차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심리 자체가 개선돼서 제약바이오를 이끌 여지가 있습니다. 애로에 대한 기대감, 이 애로를 기다리며 많이들 지쳐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 나온다면 큰 뉴스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비만과 ADC, DAC 이런 쪽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가 102% 올라갔어요. 앞서 체리넨커 말씀 주셨던 비만 치료 특징주도 그렇고요. 비만 관련한 키워드는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변동이 있었던 만큼 회복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일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ADC와 DAC, 요즘에 오름 테라퓨틱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핫한 이슈가 됐죠. 에임드바이오 상장 이슈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이슈 등도 긍정적인 키워드로 남겨져 있다.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모건의 테슬라 등급 하향은 부담이었으나 로봇의 배터리나 에젠솔, 호제뉴스, ESS의 이런 필요성 등 리튬 가격의 상승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갈 곳이 지금으로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중에서 이슈 측면에서는 2차 전지에 조금 더 가 있긴 합니다. 자, 소외나 휴식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내에서 좀 먹히고 있는 분위기죠. 잠시 쉬었다가 가는 쪽, 어제로 친다면 방위산업 혹은 SK 하이닉스 등이 있을 거고요. 소외로 친다면 오랫동안 소외돼 있다가 일어선 쪽, 현대차, 그룹주 등이 될 것이고요. 자, 디스플레이도 언제쯤 일어설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열어봤습니다. 조금씩 데이터 등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기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12월 상반월의 LCD 패널 가격, 대형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만 65, 55, 50, 43H가 보합권으로 조금 가격이 전환됐다라는 것. 전 사이즈가 지속해서 하락하던 게 탈피됐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업계 처음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인증했고요.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8.6세대 OLED 양산이 내년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뉴스상으로 전달되고 있네요.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올해도
세트 수요가 부진했고 중국 패널 공급 과잉 이슈가 여전히 발목등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는 애플의 하드웨어 변화가 있죠. OLED 전환이 가속화된다,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된다라는 이슈. 앞서 체린 앵커가 이제 구글 스마트 글라스 얘기해 주셨죠. 스마트 글라스의 본격화와 빅테크 등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죠. 부품이나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우나 그것은 거의 다 가격 정가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용할 때 체크해보자라는 심리로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아무래도 8.6세대 OLED 이런 모멘텀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고요. 폴더블 아이폰 수의 기대감, 국내 스마트 글라스 관련한 기업들, 여기에 뭐 기판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중국의 8.6세대 투자 관련주 선익 시스템이 언제나 이쪽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올레도스 얘기도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선익 시스템, 파크 시스템스, 이오테크닉스, 라운텍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으로 보통 이 섹터 회복의 신호탄을 먼저 알리는 쪽은 항상 덕산 네오룩스나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분위기가 몰려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공식 발표가 있을지 이번 주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주 3일 연속이 아니라 4일 연속해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요일이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 때마침 체린 앵커가 앞서서 전해주셨다시피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미국 시장에서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인 바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분석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이쪽 섹터는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이 시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목 그대로 급등 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D&D 파마텍이 전일장에서 13%대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대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급등 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바로 양대 산맥인데 여기서 가이던스 전망치를 좀 엇갈리게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가 그 예전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성장률 둔화에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대로 위고비의 2배 이상 정도 되는 매출액이 마운자로 쪽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상향하겠다라면서 약간은 엇갈린 분위기의 가이던스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견조했던 비만 치료제를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촉매제가 약화가 됐고 과도한 기대치가 선반영됐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가장 큰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상용화라든지 실제 매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언제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2026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반영이 됐었죠. 비만 치료제가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의 활성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와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병 의 임상시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이 그동안 급등한 이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2026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D&D 파마텍을 통해서 그 기대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메세라와 관련한 인수전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만약에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D&D 파마텍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러티브는 그 전부터 꾸준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D&D 파마텍 쪽으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인정받는 꼴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개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세라의 파이프라인, 결국에는 D&D 파마텍의 기술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개발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D&D 파마텍 쪽으로는 마일스톤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면서 이렇게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형 펩타이드 플랫폼인 오랄링크와 관련해서 이 캐나다 특허 등록 결정 소식이 최근에 또 전해진 바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 만큼 현재 구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랄링크를 활용한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너사인 화이자를 통해서 임상시험, 임상개발은 순항 중에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스토리 플로우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진다면 이쪽에서 D&D 파마텍이 좀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첫 오랄링크 기반 제품 이 인체 효능 결과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세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일동제약이 지분을 다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026년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비만 치료제가 다른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지만 본업은 결국에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여전히 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빼고 싶을 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번 새벽에 넘어오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쪄서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자꾸 이렇게 하나둘씩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의 이 약 개발 소식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최근에 또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WHO에서 비만 치료제 이 GLP-1 약물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권장을 했다.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GLP-1 계열의 치료제를 권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번지고 있는 거고, 업계 전문가는 이제 주사제 시대에서 알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본격화된다면 그 흐름 속에서 K-바이오들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LP-1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 2024년에는 한화로 약 79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230조 원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잠시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고 최근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2026년 제약바이오 전망과 관련해서 다울투자증권에서 보고
보고서를 제시했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바이오텍 중심의 이 경구용 치료제 GLP-1 약물이라든지 듀얼,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이러한 치료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2026년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바 있었고, 그리고 초기, 중기 임상자산 기술 이전의 몸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라든지 메쉬 치료제 분야에서 M&A 그리고 에로 시장이 아마 핫스팟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이것이 2026년 제약바이오 시장의 키워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미약품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코멘트도 제시했는데, 한미약품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떼어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 가장 넓은 대사질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였고요. 2026년 내년에는 임상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모멘텀, 일정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산 비만 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관련해서 이제 연내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짚히고 있고요. 내년 3분기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에피노 페그듀타이드 메쉬 치료제인데요. 관련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 발표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간 지방량 72% 감소라는 수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짚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12월 동안에 한미약품을 향한 증권가의 코멘트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주가가 지금은 42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임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돌아온 국내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걸으면서 5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GLP-1 약물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내면서 56만 원으로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일동제약?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일동제약도 최근 들어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상인증권에서는 일동제약의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새롭게 제시했는데 지금 주가가 27,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상방 여력을 그래도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안게 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회사인 유노비아, 이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먹는 비만약 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GLP-1 계열 저분자 화합물,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화합물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한국 임상 1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4주 동안 반복 투여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최대 13.8%의 체중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회만 복용을 해도 되고 18시간 이상 이 효과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도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글로벌 이상 설계 및 해외 기술 수출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2025년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동제약도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서 2026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와 좀 별개로 큰 맥락에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예상이 되는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지난 8월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었고, 이 마운자로와 관련해서는 내년쯤에 먹는 알약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라이릴리는 먹는 마운자로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 기대감,
기대감은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높은 용량에 그렇게 되면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좋겠죠. 그와 관련해서 FDA 심사 이후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목표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상용화가 기대가 되는 또 GLP-1 비만 신약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질주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도 좋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눌림목 공략 전략이 필요한 것일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가겠습니다. 오늘 기대되는 반도체도 궁금하고 살짝 걱정되는 바이오. 앞서 비만의 모멘텀이 살아날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어제 수급대장 1등이었던 2차 전지는 어떨지 하나씩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FMC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 매파적 인하 기대감이 높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고 확인하자라는 심리이고요. 오히려 시장은 섹터가 돌아가며 올라가니까 섹터 이슈에 더 집중하는 국내입니다. 박창훈 대표님, 그러면 지금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엔비디아 수출 허용, 하이닉스 더 가요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이제 투자 경고 이 부분이 나오면서 신용이 막히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수급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외를 시켜주는 국면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부분이지 추세가 꺾이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TPU 진영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GPU 진영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하루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무려 어제 하루 만에 무려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빠르게 키 맞추기 하려는 찰나에 투자 경고가 떴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 맞추기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H200 칩의 중국 수출이었죠. 기존에 H20 칩만 제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H200 칩의 이런 중국 수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경쟁 속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디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수혜는 당연히 점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AI 진영, 특히나 AI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쪽은 결국은 IDM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최근에 올라올 수 있는 IT 소부장, 즉 뭐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나 이런 장비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일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동진 세미캠을 위시한 이런 PR 업체들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반도체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쇼티지 나오고 있고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전력 설비를 중심으로 한 AI 쪽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대략 한 2.2%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유동성이 지속 공급되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엔 당연히 반도체도 동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 보세요? 사실 뭐 삼성전자 최근에 뭐 100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가 좀 거꾸러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SK 하이닉스 뭐 100만 원 얘기 나오다가 꼬꾸라지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80에서 9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일부 루머가 좀 있었죠. 미국 내에서 ADR 발행을 통해서 가치 재평가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 ADR 통한 미국 내에서 인재 유치를 통해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과의 이런 지분 수합딜 이런 부분에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 자체는 꾸준히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빠르게 키 맞추기 하면서 지금 마이크론이 PBR 3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조정 국면으로 인해 PBR 대략 한 2.3배 전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PBR 3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30에서 40% 이상은 추가적으로 올라와야겠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57만 원, 6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서 한 40%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대략 한 80만 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뭐 11만 원 선 이렇게 빠르게 또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빠르게 안착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재평가 얘기 나오면서 PR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고 PBR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인제 올라왔어도 한 1.5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영업 이익률 단에서 60에서 65%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이렇게 저평가 될 것인가. 앞서 마이크론이 PBR 3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디램 점유율 이번에 1위 다시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1.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최소한 2배 이상은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현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한 30% 이상 업사이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최소 13만 원 이상은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굳이 목표가로 여쭤봤습니다만 이것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도체의 가장 이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었던 게 김진만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 흔들릴 때마다 막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종목군의 전략 변화는 주셨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의 시각과 시장에 대한 짧은 코멘트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도체 쪽 사실 소부장단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2월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더지 같은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BHI를 필두로 해서 원전주들 완전히 그냥 상방으로 틀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모두 반납을 했고요. 바이오 쪽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2, 3일 정도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갑자기 이제 납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머릿속으로 복잡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2차 전지 쪽이 수급이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3일 정도 있죠. 3번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좋은 건 좋은 거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혹은 다음에 뿅 하고 나올 두더지를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을 써보실 때 조금 더 이제 덜 먹더라, 덜 수익 본다 하더라도 다음 타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수를 했는데 즉 일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이게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주식자산 혹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정부가 어느 정도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즉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막 애매하게 인버스 사고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사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안 사시길 좀 권유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2월에는 반도체 쪽은 소부장단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를 거였으면 이미 올라야 되는데 너무나 오픈 포지션 이미 좋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락호락하게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사두되 올라갈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다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반도체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아까 하이닉스 ADR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가 ADR 쪽으로 해서 이제 예탁 증서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ETF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훨씬 더 윤택한 수급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나왔지 그동안 하이닉스 주주들은 거의 눈물 났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저렇게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맨날 지금 개인 매수만 찍혀 있고 즉 이제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를 알면 또 개인 수급이 워낙 많이 붙기 때문에 잘 안 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어제 급격하게 들어온 이슈 때문에 지금도 긍정적이면 또 오늘 만약에 살짝 또 윗골이 남기게 되면은 직전과 동일한 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기 전까지 12월에는 너무나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적당히 사고 팔고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이슈가 맞죠. FOMC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파적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되면 좀 애매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좋으면 좋은 건데 나쁘게 됐었을 때 빠지는 속도가 정말로 빠를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베팅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수요일 이전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놔두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여러 가지 전략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산타의 종목이라고 해서 요즘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맞고 있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카메라 이제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제 QR 코드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되니까 저의 독특한 전략들 받아보실 분들 하단에서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인 것인데 추가적인 베팅을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지는 말자라는 건가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사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이미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즐기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수요일 정도까지 즐기시되 수목금 3일 정도에서 이슈가 굉장히 셀 수도 있으니까 즉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반도체 쪽이니까 수요일까지만 단기적으로 즐기고 이번 주는 그냥 관망하되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전략을 다시 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내년도까지 나는 그냥 반도체 좋을 거 아니까 놔두시는 분들께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하루하루 되게 기민하게 반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요일 정도까지만 반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다시 전략을 짜는 게 주 단위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그냥 내년에까지 더 좋을 거 아니까 그냥 사두고 바이앤 홀드 하겠다. 그러면은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매일매일 주식을 봐서 하이닉스 마이너스 5%야 큰일 났어 하실 분들께서는 수요일 날 정도까지만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회에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변동을 염두에 두고 이익 실현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투신 분들은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들여다봤고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언제나 반도체와 함께 놓고 보는 큰 섹터들인데 역시 2차 전지는 갈 때는 좀 화끈하게 가주는구나라는 것을 이럴 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약간 개별 특성상 좀 각계전투의 느낌이 항상 강한데 2차 전지는 막 우르르 다 같이 가는 느낌이 있어서요. 좀 속은 시원합니다. 속은 시원하죠. 어떡할까요? 투자해도 돼요? 에코프로 BM고와 에코프로가 알테오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면서 빠르게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1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비만 같은 경우가 어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알보리, ABL 바이오 경우에는 굳건한 수급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게 되면 바이오 경우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로열티 높은 주주분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 자체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게 12월 중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채우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12월장은 바이오의 좋은 장이거든요. 좋은 달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시장은 어느 정도 방향성에 크게 연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바이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 전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알테오젠에 따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라는 얘기죠. 어제 마침 중요한
투자 공급 계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향후 7년간에 걸쳐서 2028년부터 2035년까지죠. 7년간에 걸친 대략 한 2조 원가량의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최근에 한 3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 캐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씩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키로당 70위안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리튬 이런 메탈 가격 또한 90위안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동안 2차 전지는 ESS를 보자 이런 흐름이었다면 최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런 2차 전지 안에서 전기차 EV 쪽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LNF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 이런 부분이 지금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한 그 업황 확대, 영해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추정치를 보면요. 4분기를 넘어서 2026년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놓고 본다면 조심스럽게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즉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LNF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종합 배터리 셀 업체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수급상의 유인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150조 원에 달하는 이런 국민 성장펀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튀는 건 양극재겠지만 그를 따라갈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밸류체인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 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물론 이런 쪽은 코스피에 해당이 되겠지만요.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 밑에 단에 있는 리튬이나 그리고 최근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위시로 한 이런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밸류체인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본업에 대한 일부 기대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주시면서 기존의 전통 종목들, 양극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얘기하시는 사이에 시장이 프리마켓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0.5% 올라가고요. 알테오젠 각각 시총 1위 종목들은 상승 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또 FOMC 등을 경계하는 걸까요? 전반의 시총 상위 종목들 일단 하락권의 흐름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쪽은 무엇이 있는가? 자, 풍산, 구리 가격이 또 상승했죠. 풍산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스피어 이런 쪽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입니다. 우주 종목들 11%의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중일 갈등 관련한 종목들, 사조산업 혹은 비주바이오, 삐아 이런 종목들이 일부 올라가고 네,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텐에서는 오름테라퓨틱 요즘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DAC 관련한 이슈가 ADC에서 한 단계 나아간 차세대 항암입니다. 이 오름테라퓨틱이 5%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 링크솔루션 이제 3D 프린터 업체 강세이고요. 그 밖에는 유리기판 쪽이 오르네요. 한빛레이저를 비롯해서 YC캠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쪽은 슈어소프트테크, 링크솔루션. 어제 이제 현대차 로봇 관련한 종목들 일부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나 조선 대형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마켓 살펴봤고요.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김진만 위원님의 시각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보자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값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보시게 되면은 호재성 이슈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로봇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ESS도 하고 원통형 배터리 맛집이니까 그래도 이제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그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전에 고점이었죠. 한 60만 원대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나머지 종목
종목군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스닥 상위권 종목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 즉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동반된 과한 상승이다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조금 큰 집이죠. 코스피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외형적으로는 BM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과한 상승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꽤나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리튬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바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ESS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매번 그랬듯이 이제 지난주에 원전이 보여줬듯이 아마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또 꺾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동반됐었을 때 2차 전지는 맛집이지, 그 이외에는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싸게 사야지 더 좋다라는 이야기, 이런 강조를 드리면서 ESS 관련 주죠. 조금 이제 한중 NCS라든지 아니면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외형적으로 꽤나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ESS 쪽으로만 일단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우주 가보겠습니다. 스피어가 그래도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본인들의 존재감을 어필합니다. 스페이스 X 이슈가 이들 종목에 조금 힘을 실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스페이스 X의 상장 설이고요. 우주에 대한 키워드가 언젠가는 열릴 시장인 건 알지만, 장기 베팅을 하기엔 지금 다른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베팅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 간다 이렇게 하고 보내줄까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역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었죠. 8월 달에 스피어가 스페이스 X에 10년간에 1조 5,400억이다라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주요 벤더사인 HBM 같은 경우도 같이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여기에 좀 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AP일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이런 밸류 체인 자체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이런 부분이 실적 숫자로서 연결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기에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리호 4차 발사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최근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 뭘 가져갈까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스페이스 X, 물론 이것도 상장이 되어봐야겠지만 그에 따른 모멘텀 말고는 딱히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제 입장에서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반도체나 뭐 전력 설비 같은 AI 주도 섹터를 살 거냐, 아니면 우주 항공을 살 거냐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밀릴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HBM 정도,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만 의원님 동일한 시각이시면 저희 패스하고 다음 섹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같다, 아니면 난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같지만 다릅니다. 일단 우주 쪽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미래셋 그 그룹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스페이스 X의 지분 투자 1억이 있습니다. 그건 분기 보고서 보시면 다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를 잘 해놔가지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된 지분 만약에 이제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으면 관련된 지분 투자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X 또한 만약에 같은 밸류 값으로 상장을 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1조 원 가까운 이제 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꽤나 투자를 잘 해놔서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상장 시 어느 정도 베니핏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증권주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사고 친 이력들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터 투자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거고, 나머지 작은 종목 그냥 단순히 테마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지만 다른 의견으로 얘기 주셨습니다. 굳이 이쪽에 엄청나게 강하게 마음을 쓰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의 대장격 종목들 바라볼 수 있는 거를 두 분이 각각 주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를 체크하는 시각으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선방산 한번 볼까요? 조선방산에 대한 키워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방산은 밤 사이에도 한 이틀 사이에도 확인이 됐지만 유럽 방산주 좋았고요. 미국도 우주 방산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 뭔가 군사적인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결국 자주국방의 논리는 남아있단 말이죠. 김진만 의원님, 네. 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잘 골랐습니다. 네, 누가 고른지 몰랐는데 정말 잘 골랐고 다음 두더지가 저는 아마 이제 조선과 방산 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또 바닥권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적절한 이제 반등에서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내가 이거 방송은 투자뉴스 7은 보고 있는데 트레이딩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매수하기 직장인 분들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섹터 다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바닥이 잘 잡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금방금방 요즘 좋은 섹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지금 일단은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자리상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구조상으로도 이제 방산 쪽 한번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좋긴 한데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다음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니까 일단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되 지금 당장의 매수 버튼을 누르기 편한 쪽이 오션과 그다음에 LIG 넥스원 쪽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저는 지금 딱 이제 등을 긁는 이제 간지러운 등을 긁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이라서 못 살 것 같은 분들은 이쪽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내 각각의 종목 하나오션과 LIG 넥스원 편안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박창윤 대표님은 조선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구축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60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내년 상반기에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 최근에 이제 한 3년치 이상의 수주잔고 확보에도 불구하고 슬로우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폴란드 2차 계약 이후에 대형 계약 자체가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라크도 있었고 루마니아 등 관련된 계약 자체가 좀 올 하반기에 좀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었지만 그러한 모습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럽 쪽에서는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추가적인 리레이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최근에 방산 쪽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저도 현대로템을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신압으로 현대로템도 PR이 20배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대로템 정확하게 대략 내년도 지금 영업실정 추정치 대비해서 19.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로템 한참 올라갈 때 LIG 넥스원이 한 33배 갈 때 현대로템도 한 30배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분명히 20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기업이고 전 최소한 25배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단기 수준 모멘텀은 이라크 이 부분이 대략 한 9조 원 이상으로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안에 이게 계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다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실망감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흐름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배 언더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탑픽으로서는 당연히 현대로템과 하나오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오션 두 분 다 하나오션 겹치고요. 방산 탑픽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으로 살짝 이제 나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김진만 의원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산업이나 시장이나 한 줄 코멘트. 네, 저는 일단 보안 쪽 보겠습니다. 보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제 정보 저도 이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유출됐습니다. 맞아요. 네, 다들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 STW와 ICTK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됐었을 때 미국 쪽에서 양자 쪽이 가장 지금 유동성의 선두 주자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과 양자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제 ICTK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SW 지난번에 한번 또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승세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보안과 그다음에 한국형 팔란티어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즉 일단 오늘 저는 보안 쪽의 코멘트를 드리면서 한번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 얘기해 주셨네. 일전에 한 번씩 언급 주셨던 이들 종목에 다시 체크해 주셨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오늘의 마무리 어떻게 전략 세우십니까? 일단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특히 목요일 빅데이 FOMC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과연 2차례에서 3차례 정도로 시장 수정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오라클 실적도 확인을 하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모습이 만약에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연말까지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까지 산타가 오냐 안 오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 이전까지는 약간의 숨을 죽이면서 좀 지켜보자.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로봇 쪽에서 삼현 같은 경우가 가치 재평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현. 네. 삼현이요. 네. 예, 그 개별적인 종목별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1호 투자처가 발표가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쭉 꾸준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총 최상단에 놓여 있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오 쪽 이런 진영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삼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유일하게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액추에이터 기술을 모두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 빅테크 양으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계약 이런 부분이 좀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창원 공장, 북미항 휴머노이드 신사업 진행용으로 지금 현재 가동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기 때문에 일명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세 여러 가지 이슈 대비해서는 프리마켓 기준 좀 잠잠하긴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대로템도 투자 경고 종목 예정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과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